와, 이게 2배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우리나라 사람 제일 많이 사는 ETF가 뭐예요? 레버리지잖아요. 레버리 3배. 3배짜리. 뭐 2배는 기본이잖아. 근데 저는 레버리지를 빈져서 아닌 척하고 있어. 이 양반들 참. 레버리지는 네. 그냥 하나의 무기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예 절대 금물 막 이거는 쳐다도 보면 안 돼 이런 것보다는 네. 내 투자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몰빵하고 이런 게 그러라는 거 아니고 아니 그렇게 네.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죽은 네, 거고. 그 이제 여러 이제 배분을 좀 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소형으로 또 갖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게 그런 건데 맞아요. 아닌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안 산 척하지 말고. 아닌 척.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우리 또 김도원 부장님과 함께 네. Do It Now 우리 전략도 짜보는 시간이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빈센트입니다. 예? 빈센트. 네. 네, 다 빈센트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네, 뭐 부캐로 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아 그래요? 빈센트로 이제 다시 또 빈센트. 편하게 편한 대로 불러주세요. 네, 네. 편하게 사신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전략을 좀 저희 소개해 그거부터 가보죠. 뭐요? 그냥 한미 정상회담 바로 가시죠.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25일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우리 그 안보 문제나 관세 문제 논의하고 합의해야죠. 그 결정내야 되는데 일단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논의도 그러니까 뭔가 주식 시장에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논의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디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사실 8월 25일이 알려진 이후에 네. 금융시장이 주목하는 것과 저 개인적으로 회담이 끝난 다음에 있을 여파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요? 네. 저는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이번에 정상회담의 두 가지 포인트는 대미 투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들과 상호관세 합의를 하면서 네. 기승전 미국의 리쇼어링 거기에 한국도 손을 든 격이고 그런데 구체성이 아직 모호해요. 도대체 어디에 뭐 3,500달러, 500억 달러, 그다음에 네. 1,000억 달러 미국산 LNG를 비롯해서 에너지 수입만 잡혔지 각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네. 금융시장은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그 위에 실무진들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타날 거다에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중요하죠. 오늘 그 부분 다룰 건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큰 아젠다가 결국 한미 동맹의 현대화거든요. 네. 거기에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네, 화면에 잠깐 보시면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런 거예요. 주한미군 왜 있냐?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네. 북한 때문에 있다. 북한의 억제 및 방어 역할에만 충실해 왔다라는 게 주한미군의 여러 가지 존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서두에 있는 앞선에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한반도 외 지역의 안보 상황에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이게 19년 만에 나온 얘기인데 네. 이것을 한국 정부가 지지해 달라라는 거예요.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인가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70년 전에 한국이랑 지금이랑 너무 다르지 않냐.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짜 주한미군의 이유가 쳐들어오는 북한을 좀 지키는 그러니까 한반도 지키는 요 의미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뭐 이 주변에 혹은 뭐 인도태평양 이쪽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네. 같이 이제 좀 동반자로서 네. 좀 작전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금융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충격이요? 네. 일단 어떤 말씀이냐면 뭐 정답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네. 뭐 가야 될 방향성이라는 게 일단 하나 잡힌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단한 외교적인 스킬이 네. 기술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한 2주 전에 나와서 8월 달에는 한한령 해제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네. 라고 하면서 하이브, SM, YG부터 시작해서 최근 엔터 괜찮습니다. 네.
더구나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여전히 APR을 비롯해서 화장품주 괜찮고 면세점 등등 여전히 기대감이 있고요. 더구나 9월 달부터 중국인들 무비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10월 말에 경주의 에이펙 회담 이런 거를 쭉 이벤트를 봤을 때 네. 9년 반 만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할 수 있다. 아, 그렇죠. 중국 네. 측에서 사드의 재림이냐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글쎄요 모든 것들은 뭐 실적이 뒷받침돼야겠지만 실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어서 네. 이런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전략적 유연성이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를 좀 축소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화장품이나 식품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국 시장 열리면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네. 그런 상황인데 그거 다시 또 축소될 왜냐하면 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중국 맞아요. 노리는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중국이 또 더 발끈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특히 그래도 네. 저 최근 들어서 화장품들의 물론 실적도 있었지만 네. 주가가 너무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지금까지의 화장품 주가 상승에는 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 있었다고 보세요. 일단은 거의 적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이 과거 중국인들이 와서 똑같이 한국의 화장품을 똑같이 동일하게 살 거냐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벗어난 것 같고, 그래서, 예. 더구나 화장품 내에서의 APR의 독주가 다른 화장품들에 대한 기대감의 해석으로 나타난 것 같고요. 오히려 엔터 쪽에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엔터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결국 한한령 해제가 계속해서 온고잉 하고 있다가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물론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한 단계 짚고 넘어가야 될 빅 이벤트이나 지금 시기상 보면 네. 그냥 우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중에서 엔터가 가장 부각받고 있는데 또한 하반기 나타나는 이런 IP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데 이런데 약간 재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럴 때 방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일단 변동성은 엄청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네. 큰일이네. 오히려 정상회담 때문에 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아직 외신의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보도에서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을 차용한 한국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의 서로 간의 문화 차이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교묘하게 네. 기술적으로 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가 저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관심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기승전 리쇼어링 이것도 이제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의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뭐 동맹이란 거야 뭐 당연히 이건 탄탄하게 유지하고 가야 되는 거는 뭐 사실인데 네. 미국이 이제 그 동맹으로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특히나 미국이 지금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를 세게 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고 양쪽에서 다 이익 보려는 우리 기본적인 전략도 네. 훼손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또 미국을 가기 전에 잠깐 일본을 또 들린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쭉 보면 그냥 전략적 유연성이 이번에는 디폴트 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본은 아마 태도가 매우 어쨌든 친미적 성향을 강하게 네. 나타낼 걸로 보이면 그에 비교된 우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미국에서 한일 간에 어쨌든 합의된 목소리를 갖고 와라라는 얘기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좀 중요한 8월 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어쨌든 뭐 균형 외교로 중립 외교 잘 해갖고 양쪽에서 다 이익을 봐야 된다.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 그게 할 수 있고 쉬운 거면 안 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네. 근데 그게 이제 잘 먹히기가 어려운 상황이 자꾸 되고 뭔가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럼 그 사이에서 답을 어딜 찾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지. 야, 중립외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니? 그렇죠.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네. 한미 정상회담 네. 요거에 우리 이제 큰 숙제를 하나 받아든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협상이요. 네. 잘했나?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일단 왼쪽 관세 협상. 네. 예. 그러니까 왼쪽 차트 보면
뭐 간밤에 미국의 물가지수도 나왔지만 뭐 물가지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관세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의 영향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관세 때문에 예. 좌우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장에 좀 더 민감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왼쪽 차트에 보면 이제 관세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데이터 몇 개를 돌려봐도 한 4, 5개월 뒤에는 글로벌 교역량의 둔화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가 어쨌든 이전보다 올라갔고 네. 이제 품목별 관세도 나타난다고 하니까 둔화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 차트를 쭉 보시면 주요 국가들의 대미 수출 의존도 관세율이 한국이 15%, 일본, 유럽 등등 보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 요율이 낮은 국가는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국이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같은 15%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더 비중이 환세율이 높고요. 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인도랑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국보다 낮아요. 그래서 한국이 나름대로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선방한 이유를 까보면 바로 이거죠.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네. 줬다. 그래서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에너지 1,000억 달러 투자하겠다는 거고 네. 일본과 유럽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따라서 종목과 산업과 그런 향방이 좀 다를 텐데요. 네. 네. 가장 근시안적으로 나온 거는 결국 조선입니다. 근데 요 말씀 좀 먼저 드릴까요? 일단 저는 대미 투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왜 속도가 중요하냐면 네. 일단 빠르면 빠를수록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현금 가치가 하락하니까 경제성이 좋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이건 제가 러프하게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요.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다고 치고 네. 연 2%의 물가 상승을 가정했을 때 한 20년 뒤에는 이게 40%의 현금 가치가 날아갑니다. 40%가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연 2%로 물가가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100만 원 가치가 20년 뒤에는 이렇게 하락합니다. 현금 가치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현금에 대한 가치가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녹아내리니까 투자는 빨리 할수록 좋다라는 게 경제성 측면에서 속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입니다. 관세가 미국의 관세 수입이 꽤 크게 올라왔죠. 이렇게 프로젝션하면 연말에는 뭐 3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3,50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근본적인 해결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채가 많고 재정 적자는 여전히 GDP 대비 6에서 7% 수준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미 투자 약속했지, 대미 투자 속도에 따라서 더 관세율 올릴 수도 있다라는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네. 즉 어떤 국가들보다도 가장 먼저 선언적으로 구체화성하고 속도를 내는 것이 향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측면에 있어서 훨씬 좋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 두 가지 키워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속도입니다. 네. 가이드라인이 러프하다 하더라도 정상끼리 만나니까 좀 러프할 수는 있죠. 하지만 어느 시국에 뭐 임기 내에 유럽이 하는 것처럼 네.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 속도가 빨리 진행된다면 앞으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네. 부정적인 부분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고 이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품목별 관세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거 문제 품목별 이거. 진짜 이게 찐인 것 같아. 이거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기 위해서 사후 관세를 0에서 15% 다 만들어 놓고 네. 이제 각각 국가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제 돈 착취하고 있는 것이죠. 네. 반도체 100% 때린다 해놓고서 단 미국에서 짓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좀 비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도 네. 같고. 근데 더 찌는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네, 간밤에 미국의 CPI 보면 코어가 네. 0.3% 전월 대비. 근데 저는 이것도 높은 숫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보면요, 메디케어 지수가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메디케어가요? 네, 그러니까 의약품 쪽에서 이제 슬슬 네. 수요단, 즉 서비스 물가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서비스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거. 네. 더구나 이 상승 추세는 3개월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약간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죠. 언제 어떻게 인하할 건지는 오리무중됐어요. 네. 관세는 요번에 CPI 헤드라인이 왜 낮아졌냐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가. 유가가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름폭을 다 누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주목하는
핵심. 물론 미국은 코어 PC를 보죠. 네. 하지만 코어 PC의 프락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CPI도 동일하게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비스 물가 오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디케어 서비스가 3개월 연속 올랐고 네. 이번 달에는 전월 대비 0.8%나 올랐다. 이게 핵심 쪽에서 가중치는 8.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네요. 근데 적지 네.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를 건데 네. 저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걱정 없다. 왜냐하면 결국 약가 인하할 거니까. 그래서 물가가 연말까지 오르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금리의 결정은 좌우할 만큼 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안에 따져보면 의약품 네. 관세 매기는데 약간은 내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약가 내려요. 네. 근데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랑 미국이 다른 것은 중간 마진을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과연 이 관세를 누가 나눠 가질 것인가. 지금 상품 쪽에서는 뭐 33% 얘기가 있잖아요. 기업도 3분의 1 어느 정도 감안하고 소비자도 3분의 1 정가하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의견이 합치되고 있는데 이 빅파마들과 약간은 아직은 합치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린다는 것이고 하지만 약가를 계속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떠안아야 되는데 저는 소비자가 떠안을 가능성보다는 네. 업체가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첫 번째고요. 떠안을 여력은 있고요. 여력은 충분히. 번째는 뭐 저희 하나증권의 김선아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합의가 안 된다. 네. 왜냐면 약가라는 것이 상품하고 좀 다른 특징적인 걸 갖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안 올리고 주변국들을 다 올려버리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약가가. 미국은 안 올리고 주변국들을 어떻게 올려요? 주변국들의 약가를 다 올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가능성이 어렵기 때문에 네.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 안에서 메디케어 서비스가 서비스 물가 상승 3개월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라고 보냐면 항상 기대감이 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현실화되기 전에. 그래서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오늘도 코어가 올랐지만 컨센서스 대비 부합했고 네. 8.7%나 비중을 갖고 있는 메디케어 서비스가 항상하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내릴 거잖아 라는 것이 계속 따라붙을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네. 가 어느 정도 배럴당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이 있다면 여기서 올라봐야 뭐 금리를 결정할 정도의 1, 2주 정도의 스킴은 아니고 네. 실제 보험성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보험성 얘기 나오면 거의 연준이 금리 인하 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2차례냐 3차례냐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간밤에 미국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계속 부스팅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일단 방점이 있다라는 거. 네. 여전히 우리 증시만 약간의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여파가 분명히 국내 증시에도 큰 의미에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보면은 8월에 우리는 힘들지만 미국은 계속 갈 거답니까? 8월은 조정이었습니다라고 제가 네.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 쭉 말씀드렸는데 네네. 미국은 그래도 그런 걸 꾸역꾸역 이겨내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한국은 내부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조정단위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인 이슈라고 하면 역시 대주주 요건 뭐 이런 것들인가요? 저는 최근 들어서 이 10억 원과 50억이 이렇게 크리티컬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올바른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데 좀 더 방점이 있죠. 네. 그래서 약간의 결국 저는 원복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시간 타이밍을 좀 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원복을 할 거, 그러니까 50억으로. 네. 아, 그럴 그래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굳이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시장에 훼손을 주면서까지 고집을 어차피 원복할 거라면 이렇게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관련된 사람들과 뭐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쭉 보면 일단 결과적으로 네. 코스피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네. 횡보예요. 네. 그러니까 3,000이 안 깨졌다고요. 그 정도. 위기감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첫날 네, 한폭 네. 하락하고 그 다음 또 스물스물 오르더니 또 3,2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강화로 정말 우리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어느 하나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라고 있는 거고. 괜찮은데 뭘 그것 때문에 몸살들이야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지만 네. 실제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 중에 하나는 네. 그래서 정말 지수가 어려워? 아니 야 우리 저 뭐야 정권 잡을 때 몇이었는데 이 정도면 뭐 한참 올라온 거지.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첫날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그 뒤에 보면 뭐 미국 회복. 시장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회복하니까. 3,200선에서 그냥 오르락가락 하지 와, 않아? 라는 만약에 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상당 진짜 부분 실망스러워. 피드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을 보세요. 주변 미국 날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을 다이렉트리 1대1로 비교할 수 없지만 가까운 그쵸. 일본, 네. 일본도 날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만 놓고 기준을 볼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재앙 요인이었던 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정부 당국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할지는 뭐 3%가 도와주면 또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뭐 서명하고 청원하고 해도 소용이 없네. 예. 근데 주가가 진짜 폭락을 해야만 만약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면 네. 매우 실망스러울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주가가 폭락한다, 네. 이거는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사실 그러면 주가는 이게 천천히 내려가겠죠. 만약에 기대감이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조금씩 계속 내려가겠죠. 그럼 그건 폭락으로 안 보고 야, 뭐 이게 빠진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네.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해서 많은 정부 관계자를 만났을 때 첫 번째 저한테 어떤 피드백이 네. 트럼프 관세 때문에 조정받은 건지 아니면 대주주 요건 강화 때문에 정말 오소골하게 독단적으로 충격을 받은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멘트였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의 관세는 불확실성이 거쳐갔다라는 게 글로벌리 방점이 있고 네. 근데 국내만 유독 상승 모멘텀이 적어진 것은 내부적인 효과가 영향이 분명히 원인이 있지만 그게 이런 정책을 다시 한번 철회할 만큼 네. 가중치가 있냐에 대해서 셈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쨌든 좀 얼른 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빨리 정하고 50억 하려면 50억 하고 10억 하려면 10억 하고 네. 난 떠나면 되니까 미장으로 떠날 거. 이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다 나가.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가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가 아니라 상대 수익률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돈을 네. 벌는 거는. 네. 아 한국장 기대 많이 했는데 여튼 네. 뭐 네.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요거 데이터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네. 화면에 예. 좀 보시죠. 그러니까 관세가 합의된 이후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런 문구를 쓰셨어요. 한국의 전략산업, 전략자산, 네. 선박,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이들이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대미국의 교역량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까봤어요. 이게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박,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총 수출 대비 비중이요. 일례로 한국의 반도체는 전체 수출 대비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으로 직접적으로 가는 건 7.8%밖에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바이오, 에너지, 2차 전지 다 미국 향은 적고요. 선박은 전체 수치에서 한 4% 가까이 차지하는데 미국으로는 0%입니다. 가는 게 네. 없어요. 거의 0.0 몇 %. 근데 자동차를 보면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체 수치에서 차지하는 게 한 7% 남짓 하지만 네. 미국으로 가는 것이 대미 수출 중에서는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뭐 정인석 회장도 그래서 간 거고 다양한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아, 이번에 대미 투자가 좀 더 구체화되면 네. 이런 업종, 이런 산업,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교역량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겠다. 거기서 인프라를 깔던 아니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근로 수출을 하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전략자산 쪽으로는 그래도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건 이제 자동차밖에 없었는데 이제 에너지,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뭐 선박까지도 에너지를 뭘 수출해요? 에너지요. 일단은 화학 쪽의 에너지인데 네. 지금의 우리가 그냥 LNG나 등등을 수입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정제해서 다시 한번 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네, 화학 제품들. 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고르라면 네. 조선? 네, 조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여러 가지와 결부돼 있는데 다 일단 정리했는데.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글로벌리 조선은 사실 중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켓쉐어를 보면 중국이 월등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국, 일본, 미국 제가 이렇게 화면에 가져왔는데 요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뭐요? 중국과 한미일.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월등한데 이렇게 딱 바꿔보면 자 한미일 지금 해안조선 인프라를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스가. 그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비중이 높지만 20년 전으로 원복시키겠다라는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이 뭐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에 왔고 외국인 수급 보면 이렇게 외국인이 조선업종을 많이 담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평균 회기를 보면 조선은 사실은 더 먹을 게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주도주로서. 네. 그런데 좀 더 크게 보죠. 미국의 안보 자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한 2달 전에 와서 했는데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될 자산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반도체지만 그게 네. 조선으로 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1970년대에 사우디와 미국의 협약과도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아람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제2의 아람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것은 스케일 측면에서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패권국으로서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안보 자산이라는 것을 시대마다 정의해 왔는데 네. 반도체 이후에 넥스트 안보 자산은 무엇일까? 뭐 AI, 로봇 등등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중첩됩니다. 지금 중국한테 헤게모니를 뺏긴 것 조선. 그리고 미국이 가장 필요한 것 조선. 그것을 갖고 있는 국가 한국과 일본. 그럼 적어도 70년대에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네. 미국이 사우디와 손을 잡았던 것처럼 한국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워낙 높다. 조선 많이 올랐죠. 네. 확실히 보면 요 데이터 보여드릴까요? 조선 같은 경우는 YTD로 거의 200% 가까이 180%까지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네. 178%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뭐 여전히 이제 큰 얼개 속에서 보면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략 자산 중에도 그래도 조선이 아직까지는 더 우세해 보인다는 네. 네, 우리 빈센트님의 전망이 좀 있었고요.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리 네. 또 빈센트님은 계속해서 아침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계시니까 네. 네, 또 많은 이야기들 계속해서 좀 잘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